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의 구성, 우리 총 5가지 있다라고 배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총 5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세부사항은 이제 다 알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 어디 잡으셨었죠? 우리 그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 이 부분이 포인트였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현금흐름표까지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이 되고 주석은 글로, 문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 기본 과정에 대해서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기업 실체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 낼 때도 사실 그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긴 하지만 주주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 회사 명으로 세금을 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때문입니다. 자, 계속 기업의 가정,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재무제표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사업을 시작해서 20년 뒤까지만 할 거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죠?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려고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근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기관별 보고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순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게 순자산이라고도 불린다. 자,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우리가 배열할 때 어떻게 자산과 부채 배열할 때 현금성 빠른 것부터 우리가 배열할 거다. 그래서 자산의 첫 번째가 뭐였죠?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총 주의하셔야 될 것, 작성 원칙에 대해서 6가지로 나열을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해서 표시를 할 수 있긴 한데 주석으로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요. 우리 회계는요, 재무상태표도 그렇지만 손익계산서도 모두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총액으로 기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 표시할 거고요. 자, 네 번째, 유동성 배열법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본잉여금인데, 그럼 또 틀려서 오타예요. 그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우리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을 건데, 굳이 우리가 자본에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하려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 혹시 전산회계 2급에서 저랑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본잉여금은요, 우리가 이익 배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다, 결손이 난다, 그럼 결손금을 보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익 배당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마지막, 미결산 항목 표시의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가지금, 가수금 같이 미결산 항목, 우리 재무상태표에 등장하면 안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다른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바꿔준다라는 원칙은 이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총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된다. 자, 현금의 유입, 유출, 이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끊어갈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총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주의. 자,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발생주의라고 하면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상관없는 그런 발생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손익계산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는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실현주의에서 좀 발생주의, 회계의 발생주의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그게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떠났을 때 떠나고 우리가 일단 발생을 했으면 우리 회계 처리할 거다. 손익계산서 작성해라 라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대응할 거예요. 자, 지금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거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걸 지금 대응을 시키겠다. 자, 총액 표시의 원칙, 재무상태표 원칙에서 보셨죠? 우리 수익과 비용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할 거다. 구분 표시의 원칙, 우리 구분되니까 구분해서 표시할 거다. 수익과 비용 우리 상계하지 않고 구분해서 표시할 거다. 자, 5가지 총 봤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조원가명세서까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생겼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구경시켜드리기 위해서 교재에 넣어놨고요. 자, 제조원가명세서는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경비, 자, 이런 것들을 단기총 제조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집계하는 곳으로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을 차가감하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뭐를 만든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에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5가지 구성 요소는 아닌데, 우리가 제조를 할 거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 건데, 만들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제공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품이 되기 전, 우리는 최종적으로 산출하려는 게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이 되기 전을 저희가 제공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만약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핸드폰을 제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이 제품이 되려면 사용 가능해야 제품이 되죠.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전화가 잘 울리는지, 벨소리 잘 나는지. 오케이. 다 됐다. 그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로 가겠죠. 그럼 제품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고요. 내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액정을 하나 사고, 케이스를 하나 사고, 나사를 하나 사고, 이거 각각을 뭐라고 하죠? 원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원재료. 자, 그러면 이제 직원이 와서 하나씩 만들겠죠. 케이스 위에다가 우리 나사 받고 액정 해서 해요. 자, 그런데 한 직원이 거기에 그 스피커를 아직 안 넣은 거예요. 이제 스피커가 마지막 단계야. 스피커를 넣어야 돼. 자, 아직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실제 지금 투입된 원재료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제공품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제품도 100개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80개만 팔았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제품들이 손익계산서에 다시 반영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괜찮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실기에 가가지고 실제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손익계산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손익계산서의 기말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일단 마감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마감돼야 이 당기순이익 어디로 가죠? 재무상태표로 마감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 확인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 어디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재무제표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네 번째에 나왔던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얘는 발생주의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그냥 일단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니, 나갔니 그것에 대해서만 구분을 할 건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니, 투자 활동으로 인한 거니, 재무 활동으로 인한 거니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고, 자, 여기 자세하게 구분하는 건 저희가 지금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뭐냐?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얘기를 한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측정된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 자, 여기 빗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신뢰성. 목적 적합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우리가 상충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조금은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조금 나빠질 수 있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좀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가 완전히 상실이 되면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목적 적합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 1차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다. 아이고, 이제 글이 많아지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자, 이렇게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하다 총 세 가지를 저희가 구분을 해요.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세 개의 가지를 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할 거냐? 자, 이렇게 암기할게요. 목, 예, 피, 적. 자, 앞글자 따서 암기할 겁니다. 왜? 신뢰성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목, 예, 피, 적 이 네 가지 이렇게 암기 하나로 묶어서 암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가 예측 가치입니다. 자, 목적 적합하다는 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치고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봤을 때 그걸 미래에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정보를 목적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통 지금 1월에서 6월에 대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다. 그런데 이익이 100원이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금 반기 6개월에 100원이니까 1년 되면 2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측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것과 연동된 피드백 가치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1년께 나왔어요. 1년께 나왔을 때 나는 200일 줄 알았는데 계속 150원이야. 50원밖에 안 올랐어. 자, 그럼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수정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피드백을 받는다. 내가 이걸 계속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이렇게 날까? 그럼 나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피드백을 받는 거죠. 수정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1년치가 나왔는데 진짜 내가 예상한 것처럼 200원만큼의 단기 순이익이 났다면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네? 자,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적시성입니다. 목적 적합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적시성이에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라는 그런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뭐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꾸준히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저를 신뢰를 못 하시나요 아직? 신뢰를 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쵸? 저로 인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제가 더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될 텐데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앞글자 따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표,
검, 중 네 가지 따서 외울 거고, 자, 신뢰성과 관련된 아래 가지치기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을 충실하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해라. 너만 알게 표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실하게 표현해라. 자, 그게 표현의 충실성이고요.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검증 가능성,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검증했을 때는 단기순이익이 100원이 나오는데 다른 회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검증했을 때는 200원이 나와. 이러면 이게 검증 가능한 건가요? 이거 신뢰성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검증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 중립성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왜곡할 목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어느 기점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성 있게 작성을 해라. 판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립적 일단은 세 가지, 신뢰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까지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적 특성에는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 있고, 자, 신뢰성이 있어요. 자, 두 개는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고요. 이 아래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 비교 가능성은요, 지금 이쪽 부분에 있어요. 비교 가능성. 자, 이쪽 아래쪽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적 질적 특성이에요.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얘기를 할 때 1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 가능성 그 아래에 있다 보니까 2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 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괄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기간별로 일관되게, 2019년은 A라는 회계 처리를 했다가 2020년은 동일한 건데 B라고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 단기 그 다음에 좀 작성하는 모든 재무제표도 어떠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일괄되게 회계 처리해서 비교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비교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 자,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어려우셨나요? 오늘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었죠.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같은 거 2급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1급이 됐으니까, 언니가 됐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상세 부분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이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회계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다니시면서 앞글자 외우시면 나중에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실 때도 조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파트 1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 기출문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